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와이즈 부스터 하나 드시고 시작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저희가 하는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눈, 두뇌, 활력까지 한 번에. 이걸 먹으려면 시간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위에부터 드셔야 돼요. 위에를 정제. 먹고 맛있죠? 네. 아,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와이즈 부스터.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특파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외신이죠? 에비에이션 위크. 에비에이션 위크는 약 120년 정도 역사를 가진 항공우주 방위사업 전문지인데 저는 2013년부터 지금 이제 12년 동안 이제 계속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비즈항공이나 국방위부에서 칼럼 연재나 기획기사 연재를 계속 하고 있고 자유기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자 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비에이션이라는 이름 딱 들어보니까 항공 쪽에 먼저 좀 특화해서 시작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비에이션. 네. 자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특히 이제 외신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예전이랑 특히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막 편집장 이런 사람들 뭐 주문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이런 기사 좀 찾아봐라. 이런 내용 좀 알아봐라. 많이 체감이 되십니까? K방사의 좀 위상이 달라졌다는 게? 아, 정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지금 여기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원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KF-21 전투기를 한국이 만든다고 했을 때 의구심이 너무 많고 실제로 저희 이쪽이 사수 되시는 분 지금 현재는 이제 호주에서 방위사업 전문 칼럼니스트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들러보고 KF-21이라 이런 계획들을 쫙 들었어요. 언제쯤이요? 2013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 아이, 사기꾼이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전투기를 받느냐? 너도 거짓말하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특파원이 아니고 원래 이제 방위사업 전문 그러니까 월간 기자 이렇게 하던데 그렇죠. 국내 전문지. 예. 저는 꾸준히 KF-21을 이제 한 20년 정도 취재를 해왔고 말 그대로 20년 정도 취재를 해왔고 요 사업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외국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나는 이분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다. 내가 기사랑 이런 걸로 이제 진짜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KF-21의 만들기 전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어떤 소식과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국내 소식들을 해외로 막 하다가 시제기가 나오니까 이제 미국 본사에서 깜짝 뒤집어졌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깜짝 뒤집어졌. 이게 카이의 개발자들을 모셔와야 된다. 왜냐하면 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는 1년에 한 번씩 에비에이션 위크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해에 항공우주 분야에서 업적을 엄청나게 이루는데 상을 주는데 그때 그래서 KF-21을 시제기가 이제 비행되고 난 다음에 KF-21을 치프 디자이너 그러니까 수석 설계자분들을 워싱턴으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군용기 부분 최고 우수상 이걸 선물 드렸습니다. 언론사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죠 매년 하는데 그게 그 상을 준 게 몇 년도예요? 2021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8년 만에 네. 사기꾼에서 수상자로 된 거네요. 엄청나게 놀라운 성과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우리 KF-21 라이벌들이 뭔지 좀 아시는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게 터키, 인도, 중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국방기술이 더 뛰어난 선진국인데 터키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뭔가 지연이 된다거나 띄우긴 띄웠는데 이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약간 종이 비행기 같은 걸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사실 그 부류에 묶였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전투 가능한 비행기의 시제기를 만들고 이제 곧 있으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 올라온 거죠. 이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제기 선보인 게 2023년인가 얼마 안 됐잖아요. 2021년에 시제기 첫 비행 시작해가지고 벌써 그렇게 오래됐었나요? 예, 지금 2025년 됐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다. 2021년에 시제기가 나왔었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 4년째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3년 반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위사업청 단장 하셨던 정광선 전 단장님도 여러 번 출연하셨고 KF-21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4.5세대고 근데 정광선 전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해외에서 이 KF-21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이게
안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면 처음 이제 KF-21을 시작할 때만 해도 수출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 연구기관과 이제 한국 내에서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 왜 안 될 거라고 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엔진이 2개니까 가성비가 안 나온다. 너무 비싸다. 엔진 1개짜리가 잘 팔린다. 그리고 스텔스 성능이 없는데 누가 사겠느냐. 이제 미래는 다 스텔스 비행기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 군용기 생산을 많이 해서 이 수적 우위가 있는데 한국이 이런 가성비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비판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5년간에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어떻게 충족했다는 거예요? 쌍발 엔진은 그대로 가는 거였고.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과 스케줄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게 서방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KF-21을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나중에 또 설명하는 일이 있겠지만 이런 애들은 개발 기간도 굉장히 늘어지고 개발 비용도 폭증해서 원래 생각했던 가격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못한 사이에 우리는 다 지켜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공급망이 불안정한 그 타격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의 경쟁자들이 전투기가 최근 몇 년간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거의 40% 이상. 우리는 물론 이제 KF-21 국산화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이 있지만 환율이나 아니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인데 해외 경쟁자들이 이런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변화에 그 직격탄을 받아서 거의 30% 이상 가격이 한 번에 쫙 올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이 된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가성비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만들기 전에도 가성비가 없지는 않고 정강성 단장님이나 이런 분 만드실 때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비행기의 길이나 폭, 무게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 이런 게 이제 단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바뀌고 이런 것까지 다 취재를 했으니까 아는데 요런 외부 요인 요런 이제 내적인 요인 말고도 외부의 운도 좀 따라줬기 때문에 우리가 KF-21이 현재 수출 시장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전투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스케줄 지연되고 뭐 제조 원가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는 딱딱 거기 맞춰서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성비를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해외에서 봤던 그 우려가 이제는 싹 사라졌다. 그러면 해외에서 니즈가 더 있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노크하는 나라가 있다고 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공개된 언론 보도로는 연내 두 국가의 이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목표니까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항공기의 도입이란 게 진짜 4에서 5년 길면 10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과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용화가 안 된 그러니까 시점 배치가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로 온다는 거는 수출 전망이 굉장히 밝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수준으로 아주 수출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실전 배치도 안 됐는데 우리 내부 테스트도 다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우리 KF-21 사고 싶은데 좀 보여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예요? 지금까지 개발 계획과 진행 상황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개발 일정, 그다음에 설계 일정, 제작 일정, 그다음에 시험 비행상에서 스케줄, 그다음에 시험 비행에서의 그 목표 달성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못 지킨 전투기가 하나 있습니다. F-35 라이트닝 2인데 F-35는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전투기고 그리고 제일 비싼 전투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것들은 그런데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세계 최고일 거 아니에요. 일단 믿는 거죠. 하지만 그런 미국이 만들었음에도 일정이 늦어지고 실전 배치 이런 지연되고 가격이 폭증하고 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F-35보다 성능이 기술적으로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었긴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일정과 시험 비행 일정 그다음에 개발 원래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는 걸 보고 신뢰성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한번 사보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으로 외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고 싶다. 어떻게 구매 의향을 보인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실제 계약까지는 굉장히 좀 험난한 일이긴 하겠죠. 그 사이에 경쟁 기종들도 있고 KF-21만 사고 싶어는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이제 전투기 구매 사업들은 사실상 경쟁 입찰이라 보시면 되고 단독으로 하는 거는 딱 하나 한국 공군이
한국산 전투기를 그쵸, 살 때 네. 요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쟁 입찰을 하는 이유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그 협상을 할 때 이 돈이 몇 조 원 단위다 보니까 1% 2%를 깎는 것도 굉장히 또 돈이 큰 돈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구매자가 어떤 전투기를 받고 싶은가 이런 성격이나 이런 거 조사할 때도 여러 나라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경쟁 입찰하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가격이나 이런 성능 협상 과정에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네. 한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웬만하면 그 후보가 단독으로 이제 낙찰을 받고 됩니다. 중간에 바뀌는 일은 별로 없고요. 아주 일부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 비행기는 뭐가 있느냐? 근데 사실 오래 전에 개발이 됐지만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제 프랑스 라팔도 있고요. 그 경쟁 기종이랑 비교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마케팅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던데.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제 선진국의 자본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적이라든가 경제적 배경 자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돈 안 내서. 돈도 안 내고 있고 KF-21을 같이 조립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안 된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요거 뭐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 영상을 듣지는 않을 거지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지금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프랑스랑 특수관계예요. 특수관계인이요? 자식이 프랑스에서 수업을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요 프랑스 커넥션이 좀 있습니다. 이게 친불 인사. 그럼요. 그래서 지금 라팔 전투기를 사가지고 하는데 사실 라팔 전투기랑 KF-21을 비교하면 크기랑 그 다음에 이제 무게 같은 거는 좀 비슷해 보여도 실제적으로 가성비가 우리 KF-21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무기를 쓰고 같은 미사일을 쓰는데 가격이 더 싸니까. 그 다음에 유지 비용도 훨씬 더 KF-21이 우월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들은 냅두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금융 지원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금융 같은 게 좀 고생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건데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제 수출 대박 국가가 되면서 원래 수출 금융 같은 걸 준비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필요해지니까 이게 약간 작년 좀 고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수출입은행 등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는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무기 판매를 왜냐하면 원래 무기 판매 많이 했던 나라니까. 식민지가 많이 있었던 나라고 그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했던 무기 수출의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노하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비력 이런 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건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라팔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랑 경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걸 이겨내야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이라도 참 잘 내야 되는데 요 이야기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나십니다. 댓글이 이만큼 달립니다. 그럼요. 제가 이런 게서 사실 인도네시아를 옹호하는 기자로 이제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말해서 KF-21의 수출이나 이런 전망이 매우 밝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그 KF-21이 이제 한국군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나 이런 거를 카이 혼자서 담당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돈도 잘 내고 그 계약도 잘 준수하고 이랬으면 우리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좋을 건데 인도네시아가 자충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개발 분담금 잘 내서 같이 개발을 했으면 인도네시아의 그 제조업도 올라가고 항공기술도 올라갔을 텐데 그 돈 아끼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의 특성이다 보니까 뭐 잘 이야기가 됐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뭐 수출 비행기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잘못된 생각으로 날려버리고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인 정부가 KF-21을 싫어하는 게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지금 일부 정치인들 그 다음에 라파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KF-21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데 사실상 인도의 그 핵심 항공산업이라 할 수 있는 PTDI 이런 항공업계에서는 KF-21과 협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그리고 이제 친프랑스파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제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한국과 같이 관계가 좋았으면 인도네시아 항공사업이 굉장히 발전했을 건데 지금 그 조금만 잘못하면 아예 버스가 떠나버린 거고 거의 막차에서 뛰어가기 직전입니다. 버스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투기 떠나는. 그렇죠. 마하의 속도로 떠나버리는. 여기서 최초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제 그래서 봄 되고 나면 인도네시아랑 협상이 또 계속될 건데 그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호구 잡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업체나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국방부를 좀 믿어줘가지고 협상이 잘 될 수 있다고 이제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생각드립니다. 우리가 그 개발 분담금 못 받은 게 9천억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총 그 월 6천억 정도.
아직 못 받은 게 6천억 예, 정도인가? 정확히 말하면 할인을 하게 해가지고 2, 3천억만 받기로 해가지고 6천억을 깎아준 거죠 우리가 개발비를. 그럼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에이, 그 돈 안 받고 우리 기술도 안 주고 우리가 그냥 다 제조하고 우리가 다 그냥 수출할 거야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한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이라도 좀 반성을 해서 KF-21 40대를 그 현지 생산을 하겠다. 라인을 깔아달라. 그 생산 라인을 하면 우리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좋은 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생산 라인이 많아질수록 수출 물량이 빠르게 배송이 가능하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제 돈은 같이 벌고. 예, 인도네시아한테도 조금 떼어줘가지고 뭐 부품이나 핵심 부품은 다 우리가 생산하는데 뭐 최종 조립 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인도네시아 설비를 같이 활용하면 인도네시아 고용도 살고 우리도 이제 빨리 공급할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이 남고 이렇게 윈윈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인도네시아랑 협력을 좀 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도네시아 여당과 대통령분이 조금 더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지금이라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이렇게 협상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도네시아한테도 좋다. 이걸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 좀 인도네시아랑 친한 이슬람 국가들의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 이슬람 국가에서 만든 거야. 우리도 같이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굴러온 돌을 이제 걷어찬 거네요 인도네시아가. 네, 복을 걷어찬 거죠. 이제 완전히 걷어차기 직전인데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인도네시아가 이 복을 완전히 걷어차서 빠이빠이를 하느냐 아니면 한국과 공정 공유를 하느냐 여기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까 그 해외에서 처음에 이거 사기꾼들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빨리 잘 될 줄은 이제 몰랐겠죠. 그 잘 될 줄은 몰랐었던 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원래는 인도네시아 자체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 이슈로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발전과 KF-21 공동생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게 조금 의지가 약해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신 기자니까 인도네시아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접해보면 사실 생각보다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아까워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과 같이 해야지 자기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냅둬요 그냥 프랑스 거 사라고. 라팔 타라고. 라팔이 90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처음에? 되게 오래됐죠. 라팔 최초 시제기는 이제 93년도 이제 8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실전 배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고 2004년부터 이제 한 거의 10여 년간 팔리지 않다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수주를 많이 받아서 300대 이상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미국제 전투기 외에는 가장 성공적인 수출 실적을 가진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전투기 수출이 되게 이제 슬로우 스타트인가 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안 팔리다가 한 20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하는. 2004년 우리 FX 사업이라 해서 한국의 차세 전투기 사업에 F-15K,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다음에 라팔 이렇게 제한이 돼서 맞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을 때 그때 정말 프랑스가 한국에 팔라고 온갖 걸 다 내놓았는데 우리가 안 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사니까 다른 나라들도 안 사기 시작해서 초반에 이집트라든가 인도 뭐 이런 고객들을 안 잡기 전에는 정말 판매 실적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것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라팔 전투기를 제한할 때는 100%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00% 완성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버전을 원했기 때문에 요게 대한 검증이 늦었던 거 하나. 네. 그리고 그때 초 2004년 그러니까 21세기 초반 당시에 프랑스 공군이 예산 감축을 많이 해서 아 이거 몇 대 살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의 애매한 태도로 가르쳤어. 무기는 생산 수출 전용 무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수 그러니까 사용 국가에서 쓰는 걸 기록 인정받아야지만 아무래도 수입 국가들도 믿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뭐 유로파이터나 라팔이나 이런 거 사서 괜히 검증도 좀 덜 됐는데 나중에 호환이 될지도 모르겠고 쟤네가 AS 안 해주면 어떡해. 생산 중단하면 어떡해.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미국 비행기를 택했던 건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똑같이 야 저거 한국 거 KF-21 샀다가 나중에 물리면 어떡해. 쟤네가 생산 중단하면 어떡해. 기술 지원 안 해주면 어떡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좀 해외 고객들이 우려사항이 큰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무기를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할 때 항상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구매하나 몇 대를 살까 이걸 결정을 하는데 원래 KF-21은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에서 120대 양산을 하고 블록 1을 40대 한 번에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네.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40대를 한 번에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세금 낭비다. 20대씩 나눠서 계약을 해라 해서 그때가 작년에 계약을 했고 올해 20대 남은 계약이 있을 건데 요 뉴스가 나올 때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심했어요. 한국이 KF-21을 손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걸어서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 확인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확인을 해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때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시험 비행들이
잘 되고 이제 그 해외들 고객도 관심이 많아지니까 아마 이제 남은 것들은 한국군 수주 물량 전혀 문제 없이 다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블록 1 40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 테고. 네,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쌍발 엔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진 국산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게 심장이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진 국산화의 경우에는 올해 시작을 할까 말까 2단계입니다. 지금 설계가 국산 엔진 설계가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것은 본격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수조 원의 작업을 들여붓기 전에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세 곳 주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예. 각각 그러니까 하나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각 전투기 디자인 그 엔진 디자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한테 이 자료를 주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고 두 업체들이 기술이 어떻게 되고 이런 설계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엔진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간 단계고 사실 올해가 시작이 되면 좋은데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하면 약간 2035년쯤에 완성이 되고 요거에 그 엔진이 국산화된다는 거의 중요한 의미를 꼭 항상 이야기할 때 수출 규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미국이 그 우리 동맹국이긴 하지만 그 무기 수출 시장은 적도 아군도 없는 아주 냉혹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 동맹국이 뭔가 무기를 수출하는데 미국산 무기랑 경쟁을 하면 이게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 방해를 한 게 이제 위키리크스라고 옛날에 한번 미국의 공문서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쵸. 스웨덴제 전투기의 그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서 엔진 수출에 대해서 뭐 밴을 때려야 돼,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비밀 문서들이 폭로돼가지고 나중에 다 파문이 일었거든요. KF-22도 이런 일이 업잔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엔진 국산화를 지금 3조 원 넘는 작업으로 들여서 10년의 기반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KF-21의 엔진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수출 그 국산화율이 높아지니까 단순히 외화를 유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수출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비행기 말고도 지상 무기에서는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을 하는데 K9 자주포의 엔진은 MTU라는 독일 회사가 만들고 중동에 웬만하면 수출을 안 해요. 그래서 수출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K9 자주포의 엔진 국산화를 올해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집트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 수출 규제가 헤어지니까. 예, 요런 것들의 원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엔진 국산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KF-21 엔진 국산화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 KF-22가 별개로 우리나라 기술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엔진이 굉장히 비싼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 한화, 두산 이쪽에서는 이런 KF-21용 엔진 말고도 차세대 드론에 쓰이는 제트 엔진이나 이런 것도 국산화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 하이엔드 레벨 말고 엔트리급 제품의 제트 엔진도 같이 국산화가 될 것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기술 수준 높여가지고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한다라고 해서 그게 꼭 또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부딪힐 수 있으니. 그렇게 보진 않고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엔진 기술과 미국은 3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 다만 이제 미국이 반대로 우리나라 엔진 기술에 이런 게 빨리 올라오기 기대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새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으니까 KF-21 같은 전투기 말고도 이제 제트 엔진에 들어간 드론들이 이제 점차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 드론은 이제 대형 드론. 예. 근데 이제 KF-22 전투기보다 훨씬 작겠죠. 네네. 얼마 전에 대한항공도 지금 이제 스텔스 무인기 시범기를 지금 첫 공개하고 했는데 이런 약간 무게로 치면 그 KF-22 절반 이하 정도 되는 제트 드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한국의 엔진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이 좀 미국과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기류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에서 막 우리나라 군함건조 이런 이슈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게 항공 우주에도 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드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KF-21의 윙맨 역할도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KF-21 뒷자리에 탄 사람이 조종을 하고 윙맨에 무인기들이 날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얼마 전에 시제품은 공개가 됐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자체 엔진이 들어간다면 또 국산 엔진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그걸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시제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엔진을 하나 들여와가지고 우크라이나산 제트 엔진 타는데. 우크라이나산 제트 엔진이요? 예,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가 쉽지 않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한기를 도입해서 타고 양산이 되고 이제 대량 양산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산 엔진 그러니까 KF21 엔진 말고 국산 엔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KTF 5500, KTF 1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KF21 들어가는 거는 KTF 16000이라는데 이 뒤에 숫자는 엔진 추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KF21 말고도 다른 엔진 국산화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이 엔진들이 어디 드론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단순히 KF21 엔진 국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우리나라 제트 엔진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KF21만 보지 말고 그게 제트 제일 엔진 산업 럭셔리하니까 전체를 봐라. 네. 자동차도 중형차, 소형차, 대형차 있듯이 우리는 지금 그 크기랑 클래스에 따라서 세 개를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좀 제네시스를 목표로 하기는 있지만 일단은 아반떼, 소나타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근데 2035년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KF21 엔진 국산화 정도라. 예, 맞습니다. 그게 3조 원 이상이 든다라는 거고. 재밌습니다. 또 하나가 그 자체 무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다 이제 해외 네. 미사일들 달고 있으니까 천룡이라고 해서 공대지 미사일 이것도 2018년부터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2028년까지 개발합니다. 28년까지 예. 목표가? 예, 예. 이것도 되게 오래되는 거예요? 개발 기간만 해도? 개발 기간이 지금 상당히 길긴 한데 현재는 FA50 경전투기에다가 달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KF22 블록 1이라고 하는 게 26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이 천룡을 다는 시험과 개발이 2028년까지 진행됩니다. 천룡은 28년까지 장착하는 걸 목표로. 예, 지금 그래서 이제 26년까지는 이제 FA50에서 천룡 미사일을 장착해서 시험을 하다가 예. 26년이 지나면 KF21에서 천룡 미사일 장착해서 2년간 시험 비행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가 되면 KF21은 이제 공중전 능력 에어 투 에어 캐퍼빌리티랑 지상 공격 능력 에어 투 그라운드 캐퍼빌리티가 완전히 갖춰진 완전한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타우러스 네. 많이 달죠. 네.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룡이라는 게. 타우러스보다 멀리 가고 타우러스보다 격추하기 어렵습니다. 격추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제 그 F-22, F-35 전투기에 들어간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기술을 좀 들어가고 있고 정확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관통력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 표적을 몇 미터까지 몇 미터 콘크리트에 뚫을 수 있는가 요거는 타우러스가 다소 더 높은데 요 부분도 이제 개선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A50에서 먼저 달아서 시험 발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발사를 한 건 이제 이 천룡 미사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미사일이 사실상 그 무인 비행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요것도 제트 엔진을 달고 그 미사일에 제트 엔진이 들어가는. 예, 네. 제트 엔진도 달고 날개도 다 있고 사실상 그 제트 날아가는. 엔진 다는 드론 같은 건데 현재 시험되고 있는 건 엔진을 달지 않고 있고 지금 떨고 가지고 날아가는 게 얼마나 날아가는가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가 활공하고 요런 거 시스템을 그 테스트를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엔진도 달아가지고 KF21에서 떨고 가지고 이제 엔진이 공중에서 작동되고 막 비행을 제대로 하고 되는 거 요런 500km 이상을 실무장 사격 요거까지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떨어뜨려 놓고 활공해서 맞추는 거. 예. 근데 앞으로는 거기서 떨어뜨리면 얘가 엔진도- 로켓 발사해갖고 쭉 날아가는. 예. 상상만 해도 멋있습니다. 근데 그 FA50에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긴 한가 봐요. 그럼 나중에 이 FA50 여기에도 공격기에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공대지 미사일로 천룡은? 제작사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LIG 넥슨이라고 이 천룡 미사일을 예. 개발하고 있는 이 회사는 타우러스도 같이 협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우러스 K2라고 해서 FA50에 달 수 있는 타우러스 조금 더 작은 버전을 타우러스 제작사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면허 생산 같은 거요? 공동 개발입니다. 공동 예. 개발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예. 이제 어찌됐든 핵심은 천룡이 개조형이 됐든 타우러스 축소형이 됐든 FA50에 몇 년 안에 이런 초정밀 미사일이 통합이 될 것이고 요게 된다면 이제 지금까지 FA50을 구매했던 나라들은 그래도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FA50이 다소 좀 저렴하고 가성비로 유명한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 소형 전투기인데 돈이 많지 않은 국가들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진 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근데 FA50에 이런 미사일을 달 수 있으면 500km 떨어진 적의 그 핵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렇죠. 희귀한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 공격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치도 올라가고 수출도 더 잘 되고 원래 지금도 안 사고 있는 국가들한테 저는 FA50이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대지 미사일 덕분에 공격기의 가치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이 말씀 중에 계속 김민석 기자님이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건 좀 조심스럽지만 거의 입에서 거의 계속 나오는데요, 이 말이.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업체들이 들으면 안 됩니까? 요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말고 이제 다른 군사 전문가 분들도 항상 조심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엠바고를 한번 국내 언론이 깨가지고 2조 원짜리 방산 사업 수출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 중동 국가에서 이제 엠바고를 깼다고 항의하면서 계약서에 썼는데 사인을 했는데 갑자기 들엎어가지고 중국산 비행기를 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 혹은 이제 너무 이제 업무나 비즈니스에서 이제 너무 이제 방해가 안 될 정도로까지만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 요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방산 주식을 지키는 거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너만 알고 있냐? 빨리 알려달라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국익이 크니까요, 네. 그렇죠? 국익이 네. 우선이죠. 네. FA50의 어떤 가치도 나중에 공대지 미사일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FA50은 먼저 좀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남아 국가로도 네. 나가고 있고 FA50 덕분에 나중에 KF21도 더 수출이 잘 될 수도 있다고. 네, FA50과 KF21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전투기입니다. 이게 하이로 믹스라 해가지고 전투기가 너무 비싸니까 럭셔리한 걸로 다 채우질 못해요. 그래서 KF21이 좀 고급, 그 다음에 FA50이 그걸 보조하고 있는 중소형급으로 해가지고 조합이 잘 되도록 카이가 만들었고 무장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 똑같은 걸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운영 유지를 할 때도 아주 편리하고 전투력의 전투기 공중 전력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FA50을 이미 한 국가들은 아마 KF21도 대부분 다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FA50을 쓰고 있는 나라라면 KF21을 선택하는데 더 진입 장벽이 낮을 것이다. 예, 그 관련해서 벌써 이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KF21 수출 유망국 중에 FA50을 구매한 뭐 태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도 굉장히 수출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이런 동남아 국가들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 나라 딱 봤을 때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인데 가성비도 확실히 있고 유지 관리하기도 FA50이랑 좀 비슷하고. 맞습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을 좀 사갔죠? 네, 맞습니다. 그 2차 수출 가능성도 좀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예. 지금 말레이시아 공군은 미국제 FA18 호넷 전투기랑 그다음에 구형 영국제 호크 경전투기, 그다음에 러시아의 SU-30, 수호이-30 그 플랭커 대형 전투기 이렇게 러시아, 영국제 그다음에 미국제를 섞어서 쓰는데 와,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요.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한미 동맹이 굳건한데 요런 동남아 국가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산도 사고 러시아산도 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비 관리하기 굉장히 빡세지거든요. 그쵸. 일단 비행기 단위부터 달라요. 인치랑 센치로 다릅니다. 러시아가 센티미터 쓰고 미국은 인치 써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들을 겪고 FA50을 사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죠. 이제 미국제 전투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넷과의 호환성도 높고 엔진도 같은 거 써요. 그리고 FA18이 대형 전투기인데 FA50이 그 대형 전투기의 능력을 몇 개 좀 따라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뭐 중거리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이나 암남 미사일을 말레이시아 공도 뭐 지금은 달지 않는데 그 달고 싶어 하고 하시고 네네네. 그 무장도 이제 FA18과 FA50을 좀 맞춰가지고 하면 가격도 더 싼데 이게 새삥이고 유지비는 적게 드는데 능력은 비슷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F18 호넷하고 FA50하고 엔진이 같은 거였어요? 예, F404라는 엔진을 씁니다. 오, F18 호넷은 그거 아닙니까? 톰 크루즈 형님이 타고 이게 비행기 뒤집어 갖고 이렇게 갔던 그 비행기. 탑건 2에 나왔던 거는 슈퍼 호넷이라 해서 그거는 KF21과 엔진이 같습니다. 슈퍼 호넷과 호넷은 엔진이 달라요? 네. 그래서 호넷은 FA50과 엔진이 같고 슈퍼 호넷은 KF21과 엔진이 같습니다. 둘 다 F18이 아니에요? F18A랑 F18E라고 있습니다. E는 더 나중에 나온 모델. 네, 맞습니다. F15E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호넷이어도 슈퍼 호넷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인 거네. 예, 눈으로 보면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자동차로 치면 반을 갈라가지고 뒷부분을 통째로 가른 게 슈퍼 호넷입니다. 그 자동차 앞바퀴 부분만 똑같이 생기고 이 머리 부분만 똑같이 생기고. 약간 그겁니까? 벤츠랑 벤츠 AMG? 네.
이렇게 하면 확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럼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봤을 때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앞부분을 똑같이 만들고 앞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탄 뒷부분은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 요게 뒷부분은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가 어떻게 보면 이름은 같은 모델인데 뒤에 알파벳 어떻게 붙이면서 생명력을 엄청 길게 가져가잖아요. 네, 보통 지금 F-16이 아직도 최신의 전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공군이 얼마 전에 F-16 전투기를 받아서 최신 전투기 받았다는데 그게 첫 비행을 한 지 이제 50년이 넘었거든요. F-16이. 예, 아무래도 비행기라는 게 한 번 만들 때 돈과 시간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운용도 오래 하고 최신 무기 관점이 이제 딴 나라랑 좀 다른 게 다른 체계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거고 네. KF-21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한 거예요? 예, 어떤 게 있냐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도 그 스텔스라고 하는 레이더에 피하기 위한 여러 설계들을 했어요. 근데 설계를 한 방식이 풍동에서 돌리고 사람 손으로 모형 만들어가지고 돌려보고 다 만든 다음에 실제로 실물 크기 테스트 그 모형을 만들어서 레이더를 쏴보니까 이게 몇 도 각도로 하면 갑자기 레이더에 잘 잡히더라. 이런 걸 나중에 수정하는 방식인데 KF-21이나 F-35 같은 F-22 이런 스텔스 전투기나 아니면 4.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CAD 상에서 요렇게 만들면 레이더에 잘 잡힐 것 같으니까 미리 모서리를 깎아놔야지 해가지고 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KF-21이랑 F-22가 너무 똑같이 생겼다. 짝퉁 아니냐 이런 비슷하다. 소리도 하는데 이게 무기 세계에서 짝퉁은 없습니다. 이게 물리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표가 같으면 모양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F-22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고 KF-21은 그거보다 등급은 낮는데 지향점은 비슷하고 F-22보다는 가격과 성능이 좀 낮춰가지고 이제 저렴하지만 기술이나 아니면 그 설계 원칙들은 비슷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생긴 건 F-22나 KF-21 비슷하게 생긴 거고 다만 KF-21은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스텔스 설계를 하려면 모서리가 매끈해야 돼요. 안테나도 다 이제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튀어나온 것들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KF-21 블록 3 혹은 KF-21 EX라고 하는 스텔스 업그레이드 계획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로 다 집어넣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도 이런 개조를 하면 우리랑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비행기들은 너무 좀 오래 개발됐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령 이제 KF-21은 내부에 무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비워놨어요.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레크를 설치하고 약간 개조를 하면 이제 거기다가 내부 무장을 달 수 있는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그런 걸 달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부터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그 4.5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KF-21을? 네. 그러면 확실히 4세대보다 더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대면 4세대고 5세대면 5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 애매하게 있는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5세대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로파이터 라팔 그다음에 이제 KF-21은 둘 다 4.5세대인데 지금 현재 레벨은 4.5세대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스텔스 업그레이드 이런 거에 대해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하는데 제한이 되는데 KF-21은 좀 추가로 스텔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그 포텐셜을 만들어 놨어요. 설계할 때. 그래서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성능이 발전됐을 때 KF-21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5세대에 가깝게 성능이 발전할 수 있다. 다른 4.5세대는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4세대에서 4.5세대로 하는 가장 큰 차이는 레이더라든가 전자장비인데 이런 거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F-16이 얼마 전에 우리 KF-16도 업그레이드가 끝났는데 몇십 년 된 구형 레이더 최신형 레이더 바꿔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비행기 외형 그러니까 뭐 느린다든가 잡아 느리고 날개를 바꾸고 이런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개조를 못 하거든요. KF-21은 근데 스텔스로 개조가 가능하다. 이게 다른 경쟁자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유로파이터랑 그런 라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4.5세대가 아니었을 거고 그것도 뭐 한 4세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개발을 처음 했을 때는 4세대였는데 이제 F-16이 먼저 나오고 이제 라팔 유로파이터가 늦게 나오니까 전자장비 더 좋은 걸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5세대라는 왜냐하면 이제 5세대 전투기인 F-22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KF-21이 5세대까지 갈 수 있느냐는 한 블록 3 정도 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은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룡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들어봤고 공대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대공 미사일에 좀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FA-50과 KF-21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요새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이게 공급을 받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FA-50에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폴란드에서 신형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국 정부랑 협상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FA-50에다 달 수 있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예, 맞습니다. 네. 요걸 달기 위해서 지금 폴란드 정부랑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하는데 요런 협상은 우리가 끼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폴란드는 자꾸 우리한테 가가지고 좀 어떻게 대안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혹시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무기니까 미국이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야, 우리가 너네 프린터기 샀는데 프린터기 잉크젯 사는데 좀 도와줘. 근데 잉크 만드는 회사랑 프린터기 만드는 회사가 다르다 완전 보니까 요게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공대공도 이제 좀 대안이 지금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그래서 달면 이런 미국 정부랑 협상을 안 해도 되니까 빨리 달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유럽산 미사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 생산의 캐파가 부족해요. 아하. 이 대상이 된 미사일은 이제 AIM-2000이라고 부르는 독일제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전투기에도 다른데 트럭 같은 지상 장비에도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샤이드 드론이라든가 그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데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공대공 미사일을 대공 방어망용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 생산 캐파가 달려가지고 KF-21에도 달려야 되고 고객이 원하면 이제 FA-50에도 달려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걸로는 공대공 미사일도 국산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것도 약간 한 7, 8년이 걸리겠지만 공대공 미사일도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오호. 요게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아마 그래서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런 공급망 문제에서 KF-21은 다른 경쟁자랑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될 것이고 이런 공급 불안이나 이런 거 다 해결하니까 엔진도 국산, 레이더도 국산, 그다음에 미사일도 국산되면 이제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수록 또 그게 호환이 되는 전투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산은 반드시 해야겠네요. 근데 이것도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하는데 7, 8년 정도는 걸린다라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장차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KF-21을 사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수급 안정을 찾는 데는 더 도움이 될 테고요. 맞습니다. 한국이 공대 지미사일도 공대 공미사일도 같이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 완전 토탈 패키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수입하는 국가는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죠. 우리가 너네 프린터기 믿고 샀는데 잉크 공급이 안 된다니까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잉크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갖다 주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방산 수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 책에서 보니까 이거 이 얘기를 안 했네. K방산에 투자하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제가 한 450페이지. 한 9개월 동안 썼는데 제가 욕심이 좀 나가지고 사진도 좀 많이 넣고 제가 찍은 거 중심으로 이거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보시면 사진 출처가 거의 다 이제 그 공식 브로셔 말고는 제가 찍은 거고 혹은 여기 해외 그 사진 작가란 섭외를 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F-15K 전투기 딱 사진 싣고 밑에 출처 김민석. 출처를 본인 이름 달기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요 사진이나 이런 것 중에 이제 딴 데서 보도가 안 되거나 잘 모르는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최신 계획들도 제가 막판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만들고 나서 그 모 업체분들이 항의를 좀 하셨어요. 이런 대중서에다가 넣기 너무 민감한 내용 아닌가. 방산업체들이 민감해요. 하지만 다 보안성을 검토해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쵸. 최신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두꺼워졌는데 제가 썼지만 솔직히 말해서 재밌습니다. 이게 심심할 때 보면 잘 넘어갑니다. 예. 본인이 썼지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딱한 이야기를 피하고 지금 뭐가 잘 나간다는데 이게 왜 잘 나가게 된 건지 역사라든가 아니면 전망 또 요게 잘 나간 게 뭔가 뭐 탱크라는데 탱크의 의미가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거 비궁을 장착한 해검 무인 수상정. 요 사진 업체에서 뭐라 했죠? 아닙니다. 요거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요거 말고 사실 그 왼쪽 게 더 뭐라 했는데. 그래요? 요거 개발 로드맵? 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국군의 날이나 행사나 이런 현장 취재도 열심히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도 많이 남도록 노력했습니다. 요거는 일단 K방산의 투자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국 방산, K방산만의 특징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표현해 주신 게 기술 이전, 필사 즉생 5월 동주.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기술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 방산의 베스트셀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우리 독자 기술이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 기술 협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배워가지고 단순히 카피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성공을 한 것들이 많다. 가령 이제 T-50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한테 F-16을 사면서 배운 그 반대급부로 기술을 배웠는데 로키드 마틴 이것도 제가 KF-21 이야기랑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도
한국이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잘 만들겠어 하면서 성실하게 가르쳐줬는데 성실하게 다 배우는 바람에 이제 원래 설정된 개발 기간보다 개발도 단축하고 비용도 이제 잘 줄인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수출이 가능했고 KF-21 역시 로키드 마틴의 그 기술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술 자문을 받아서 이제 비용 대 효과적인 효과비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논의를 거쳐서 이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지금 수출해서 주목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자로 한 그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그 우리의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 성실한 학생으로서 발전했다. 이래서 기술 이전을 처음 뜯었고요. 필사즉생은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부분 다 안 만들면 대한민국 위험해져서 만든 겁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휴전 상황이란 거를 뭐 저 같은 그냥 일반인분 입장에서는 잘 느끼기 힘들겠지만 외국에서 휴전 상황을 보는 대한민국은 정말 다른 국가입니다. 반전쟁 국가고요. 모든 것이 다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있으니까 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이 가령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높은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다가 이거 미국제를 수입하려니까 미국제 그 자주포로는 이게 성능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북한 자주포에 상대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우리가 지금 장사정포를 사용한 북한이 포격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한 스펙이 K9 자주포고 그다음에 천무 로켓포도 이제 북한이 다연장포, 장사정포,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 불바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들의 로켓포들을 북한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화력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화력이 필요할까 해서 만든 게 천무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은 이 무기가 실용화 돼가지고 실전 배치가 안 되면 북한한테 밀리기 때문에 만들고 그 기능들이 좋다 보니까 수출도 잘 된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이제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5월 동주입니다. 5월 동주는 뭐 정가의 동침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고 뭐 LG는 지금 접었지만 LG가 휴대폰 만들어 할 때 업체가 사양을 정하고 어느 부품을 쓸지 결정하는데 방위사업은 이제 업체 주도 개발과 지금 국가 주도 개발 이렇게 두 개로 남아 있어요. 업체 주도 개발은 이제 KF-22, T-50 같이 업체가 책임지고 하는데 요 때는 그 무기에 들어갈 부품이라든가 구성을 다 업체가 결정합니다. 반대로 우리 수출의 베스트셀러가 할 수 있는 K9 자주포, K2 전차, 뭐 천궁 천궁 다연장, 대공 로켓 이런 경우에는 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R&D를 해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미사일은 LIG에 맡겨야겠어.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맡겨야겠어. 이렇게 협력업체들 정하다 보니까 원래는 라이벌인데 수출할 때 힘을 합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예요.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그 중동에 수출해서 대박을 한 천궁 대공 미사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같이 만드는데 이 두 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사이가 뭐 나쁘다 라이벌 관계다. 솔직히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이벌 관계다. 이런 라이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하려면. 최근까지도 또 노이즈가 좀 있는 관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미사일 시스템 같이 이제 묶어서 패키지로 팔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같이 또 힘을 합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진행하고 있는 수출 프로젝트 중에서 좀 기대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항공우주 전문 기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KF-21 보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출 가능성도 전 높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개된 언론에 따르면 두 개 국가의 수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두 개 국가가 뭔지 카이한테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안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정말 모를까요? 정말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시아든가 중동 국가에서 이미 러브콜이 많이 와가지고 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데 작년에 이미 공개적으로 이제 그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 외의 국가들도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이제 가면 갑작스럽게 소식이 빵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주목할 거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베트남의 K9 자주포를 하나에어로가 수출해요. 베트남이 그 GDP는 상당히 동남아에서 높은데 지금까지 무기 수입이나 선이 좀 독특했어요. 사실 동남아에 친중 국가들 많거든요. 중국과 친한. 근데 베트남은 국경 분쟁을 그 중국과 하다 보니까 중국산 무기를 절대 안 사고 주로 러시아랑 이스라엘제 무기를 샀어요.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대체품을 찾다가
이제 한국이 생각난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도 다낭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기도 다낭시. 예, 저도 다낭에 한번 가봤는데. 아유, 다낭에 한번 갔는데 그냥 한국의 베트남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 뭐 무슨 마트도 한국 마트 다 있고 그런데 경기도 다낭시. 예, 뭐 삼성전자 공장도 이제 베트남에 크게 있고 맞죠. 이렇게 베트남과 한국과의 새로운 군사적 관계, 그러니까 기본적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군사 동맹, 그다음 무기 수출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이 북한과 이제 사이가 좋은 편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은 편인데 한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김에 이제 군사적으로 다 가까워지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북한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외교적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북한의 동맹국을 할 수 있는 걸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국가 그 가치가 단순히 무기 수출해서 돈 버는 거 말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단독 기사 낸 것 중에 그 HD 현대중공업과 LIG 넥스원이 콜롬비아에 잠수함을 제안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장보고 3 잠수함이 그 폴란드, 캐나다 그다음에 어디더라? 폴란드와 캐나다 사업에 지금 예. 장보고 3 잠수함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 장보고 3 잠수함이 굉장히 비싼 잠수함입니다. 한 척에 1조 원이 넘는데 보통 돈 없는 국가들은 뭐 4천억 원, 5천억 원짜리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거를 만든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HDS 1500이라는 중소형 잠수함을 만들어서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한테도 우리 잠수함을 팔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이게 엔트리급 제품으로서 좀 팔릴 가능성이 있다. 요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엔트리급 잠수함 이건 확실히 또 수요가 있겠네요. 대형 잠수함까지는 아직은 좀 무리고 근데 우리도 잠수함을 갖고 싶은 나라들. 근데 이거는 HD 현대중공업하고 LIG 넥스원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예. LIG 넥스원이 거기 들어간 무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소나라고 하는 음파 탐지기, 그 다음에 전투 체계라고 하는 그 소나랑 그 다음에 무장을 연결해주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어뢰 이런 거를 다 만듭니다. 요거를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LIG 넥스원하고 같이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유럽 모르겠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전이 될지는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도 어찌됐든 간에 방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나토 어쩌고 뭐 탈퇴하는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이제 자강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유럽 내에서는 유럽 무기를 사서 쓰자. 또 이런 기조가 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전망을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취재를 하고 제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았는데 이제 현지 취재원들 보내가지고 이제 취재도 하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종전이 돼도 이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상태처럼 북한과 이제 철조망치고 할 건지 아니면 말만 종전이 되고 이제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계속될 것인지 이거는 푸틴도 모르고 트럼프도 모르고 젤렌스키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둘 다 불만족이 그 종전이 된다면 둘 다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둘 다 불만족인 상태고 네. 무엇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고 싶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고 싶은 야망이 결코 꺾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종전이 된다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끝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평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소규모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제 종전 아닌 종전 이런 게 계속된다면 이제 안보 위기 속에서 유럽은 군비 증강을 뭐 지금 포기하거나 이러긴 결코 어렵죠. 네. 뭐 러시아랑 손을 잡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EU가 EU 자체 무기를 쓰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예. 가장 최근에 보면 독일 최대의 방위사업체인 라인메탈 주가가 지금 끝까지 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EU라는 그러니까 나토 체제가 아니라 EU 예. 체제로 가가지고 그 유럽이 스스로 지키게 된다면 EU에서 프랑스랑 독일이 매우 주도하게 되고 돈이 없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프랑스든 독일에서 유럽 방위 사업이 지금까지 잘 못 나간 이유가 생산력이 부족한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없고 이런 공장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산 기반 자체가 없어요. 다 이제 없고 그 라인메탈이 전차 생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연간 뭐 수십 대밖에 그 전차 신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서 로템은 180대 이상 1년에 생산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 제일 큰 방위 사업체가 전차를 한 1년에 몇십 대밖에 생산을 못해서 중고 전차를 이제 개조해서 주거나 아니면 라인 생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헝가리에 지금 전차 생산 공장 새로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장 새로 지으면 4년에서 5년 최소한 걸리고 이게 유럽이 생산 능력을 얼마나 확보할지 사실 단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5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그 방위 사업이나 이제 돈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라인메탈 같은 유럽 방위 사업체라면 한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시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생산 능력을 높이는 뿐만 아니라 부품도 부족한데 이런 부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유럽이 지금 재무장하는 게 한국 방산의 위험만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주목할 만한 사건은 저는 이탈리아 최고의 방위사업체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가 네. 터키 바이락타라는 업체가 MOU를 맺었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레오나르도 그룹은 이탈리아판 하나 에어로입니다. 예.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다 만들어요. 예. 탱크도 만들고. 그런데 얘들이 드론을 만들려고 하니까 드론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 캐파가 부족한데 터키는 드론 강국이거든요. 이미 예.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터키야, 드론을 우리한테 좀 주면 그 드론에다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 만든 장비를 만들어서 같이 수출하자, 같이 살아남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MOU를 했는데 저는 한국 방위사업과 유럽 방위사업도 이런 협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K방산하고 유럽 쪽 무기하고 어떤 걸 붙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현대로템한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는데 예. 지금 K2 전차의 가장 큰 라이벌이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인데 그쵸. 레오파르트 전차 같은 경우에는 차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생산 속도가 느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K2 전차를 사기 싫은 고객들한테는 차체는 K2 전차를 쓰고 포탑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쓰고 이게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출을 나서거나 아니면 독일에서 이제 수출하는 무기들 단종되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말한 건 다 이제 상상이고 예. 이런 식의 조합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 실제로 천무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 이 책에 있는데 그 유럽에서 만든 PLUS라는 로켓포가 있거든요. 이게 네. 유럽의 그 독일 회사가 혼자서 로켓포를 만들 기술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한테 기술을 수입해가지고 독일산으로 바꿔가지고 팝니다. 이런 것들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무기는 택가리 하는 거네요. 예, 뭐 택가리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뭐 통합자회 이렇게 한데 뭐 거시게 말하면 근데 이런 식의 작품 그 국제 공동개발이 굉장히 유럽은 활발하고 한국 방위사업과 손을 잡지 않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드 전차 밑에 그 차체를 구하는 게 힘든데 그거는 이제 현대로템이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 니네 포탑 올려갖고 팔아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근데 일단은 방산업체들이 조금 우리 것부터 팔아야지 또 이럴 쓰고 있는 거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독일 라인메탈 그 주가는 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또 보고 현지 언론에 들어갔는데 일단 그 독일 내부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제 독일 측 군사 전문가 이런 건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도 방위비 많이 올린다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산 무기를 많이 사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럽 수출 같은 경우에도 독일 내부의 이제 군사 전문 이쪽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독일이 잠수함 강국이라 가지고 이 우리 장보고3 잠수함이 수출 지금 시장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 MOU도 맺어서 잠수함은 공동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독일 잠수함의 그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원래 잠수함은 워낙 그 2차 세계대전부터 만들어서 거기 원조죠 거의. 원조집이라 할 수 있는데 원조집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독일 방위사업이 부활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잠수함 기술도 독일에서 배워온 거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결국은 기존의 강자들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날아다니는 무기건 바다에 있는 무기건 뭐 발사하는 무기건 어떻습니까? 이제 유럽에는 전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중동 지역에서는 발사 무기 체계가 많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큰 경쟁자가 있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앞서 말했듯이 독일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이런 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신형 KF-52 판터 전차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가격이 싼 걸 홍보하고 있어서 야, 독일이 이제 가격도 싸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아직 주문은 이제 K2 전차가 더 많이 받았고요. 그 독일 차세대 전차에 비해서. 반면에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가 우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36% 이상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패를 한 게 딱 한 번 있어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자주포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원래는 PZH-2000이라고 K9이랑 비슷하게 생긴 무한 궤도가 달린 자주포를 판매했는데 장갑차에다가 바퀴가 달린 장갑차에다가 포탑을 얹어가지고 이게 가볍게 한 그러니까 RCH-15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K9보다 작고 가벼워 움직이면서 무빙샷도 돼 뭐 이러면서 홍보를 하니까 이게 영국에서 이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독일 방산 같은 게 지상 체계가 지금 수출이 많은 한국 방산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고 요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방위사업은 이제 독일과 같이 트럭에다가 자주포 포탑을 얹어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비용대 효과비를 높인 뭐 차륜형 자주포라든가 K2 전차도 새롭게 개량을 해가지고 드론 대응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같은 거 태우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그 무한궤도 전차가 이제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바퀴를 단 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성이 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동, 그 다음에 긴급하게 출동했을 때 더 많은 거리를 빨리 정비 없이 달려가고. 이동할 수 있어가지고 영국이 지금 그래서 한국제 대신 독일제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궤도식과 이제 차륜형 그 방식 바퀴식을 둘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본 거네요. 예. 거기도 맞춰서 대응을 또 해야 하는 거고. 또 다른 국가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리의 위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이란에서 이제 공습했을 때 아이언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게 유명한데 이란이 요격 미사일이 이란이 탄도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이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언돔 말고 뭐 다비드 슬링이라든가 에로 등 대공 미사일 체계가 굉장히 많은데 요 대공 미사일에서 지금 한국 시장과 가장 크게 경쟁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사실 몇 번 이스라엘이 한국을 이긴 적이 있어요. 다행히 지금 이스라엘의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국가니까 중동에 수출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 한번 수출이 추진된 적 있다가 외교 관계 안 좋아져서 그래서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라크에 지금 천궁 대공 미사일 수출했는데 중동 시장 외에도 동남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추가로 수출하려면 이 이스라엘 무기보다 더 좋고 더 값싼 대공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중동 다른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이스라엘 무기를 사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죠. 거의 불가능하고 요거는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인데 유럽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한 위협입니다. 유럽하고 동남아에서는 이스라엘 무기 체계랑 또 경쟁을 해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디든 뭐 쉬운 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우리 방산의 경쟁 국가 터키입니다. 터키는 원래 우리 기술들을 많이 배워가는 후발주자였어요. 그 KT1 훈련기도 사가고 그 K9 자주포도 기술 수입을 하고 K2 전차도 기술 수입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칸이라고 해서 우리랑 그 KF-21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비행기를 띄웠는데 아마 이제 그 비행기는 완성도가 떨어져서 우리 KF-21보다 한 10년 있다가 완성이 될 것 같고 대신에 가성비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드론의 절대 강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사실 무인항공기 수출을 한 번도 못했고 무인항공기 개발에서 좀 약점이 많아요. 개발이 지연되거나 이제 전력화가 늦어서 그 드론은 좀 약한 부분인데 터키는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기업이 그 무장 드론 TB2, TB3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을 하니까 막 30개국 이상의 수출을 해서 드론 강국이거든요. 앞으로 전쟁이 드론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터키가 더 치고 올라오면 우리 방산이 위협해질 수 있어서 터키의 이 드론 기술력을 따라잡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각종 제3국의 무기 체계의 실전 경험 필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좀 잘 활용은 못했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김인석 특파원께서는 이렇게 취재할 때 보면 방위산업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경쟁력이 좀 높아 보이는 데는 어디예요? 이 회사 좀 짱이다. 아무래도 하나에어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고 하나에어로는 이제 한국 최대의 방산업체 매출 기준을 한데 단순히 매출만 높은 게 아니라 육해공군을 다 아우르고 미사일까지 만들기 때문에 거의 그 현대전에 필요한 무기들에 대해서 다 망라를 하고 있는 점, 요게 강력한 강점이고 앞으로도 이 강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치상 무기 관련해서는 체계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의 이름으로 출하되는 무기가 있는데 나머지 뭐 미사일이나 지상 체계 빼고 항공 쪽에서는 이제 하나에어로 이름으로 나오는 항공기 이런 게 아직 없어서 독자적인 항공 브랜드를 좀 찾으려고 그 IP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독자 항공 브랜드요? 예,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FA50이라든가 아니면 송골매 무인기라든가 네. 그 4단급 정찰기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에어로는 플랫폼이 항공 쪽에는 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부품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고. 부품과 핵심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매출액은 높죠. 네네. 그래서 하나에어로는 요게 대해서 좀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 따로, 대한항공 무인기 따로 이렇게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예를 들어서 항공 사업만 따로 하는 이제 경쟁 기업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요거는 지금 이제 취재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현재 상황을 진단했을 때 언젠가는 그런 욕심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지향한다 하는데 사실 로키드 마틴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입지는 더 높고 이래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이야기로도 좀 꼭 하고 싶은데 대기업에서 하나의 에어로가 있다면 저 중소기업 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들 중에 제가 좀 이 그룹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어디요? 올해 지금 상장을 한 MM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업체예요. 방산 부품을 많이 만드는 업체인데 이 부품들이 지상 장비, 항공 장비, 그 다음에 해상 장비에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알짜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얼마 전에는 터키에 부품 수출 같은 것도 했는데 네. 제가 앞서 말한 이제 특정 나라의 브랜드나 방위 사업을 올리려면 부품을 수급해야 되는데 한국이 부품 공급으로서 최적지고 이런 부품이 수출할 때 이런 MMC 솔루션 같은 중견 기업들도 아마 이제 좀 많이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건 방산 기업은 아닌데 이노스페이스라 해가지고 그 우주 발사 스타트업이 있어요. 발사체. 예, 이 발사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로켓을 가지고 있어서 스페이스X보다 가격이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그 회사 인정을 하는데 어디서나 발사를 할 수 있고 빨리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장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이게 방위 사업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로켓이 정말 독이 많아가지고 독성 물질이 많아서 위험하거든요. 힘이 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추진체. 예. 그런데 이노스페이스에서 만든 건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취급이 간단하고 해외 수송이나 되고 어디서나 발사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군용과 수요가 좀 맞아져서 아마 이제 앞으로 미래는 우주를 사용한 우주전쟁 이런 게 활성화되고 인공위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질 건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성장세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론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부산 최대의 그 드론 박람회를 봤는데 이제 드론 스타트업들도 군용 드론 그다음에 공격용 자폭 드론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업체들 중에서 리어스랩이라고 하는 업체를 보니까 이 업체는 드론에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거를 군용으로 좀 전환을 하려 해가지고 저 북한 드론이라든가 공격 드론 같은 거를 요격하는 요격 드론 그 다음에 자폭 드론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조종사 하나가 이제 여러 대의 드론을 조종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 같은 경우가 좀 대중화되고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 아직까지 드론이 한국에서는 후진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큰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뭐 발사체, 드론 분야까지도 또 이렇게 주목을 해주고 계시고 아까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여러 회사가 이제 통합이 된 모델 아닙니까? 또 예전에 한화 테크윈이라는 그 전신도 사실은 삼성 테크윈이었죠. 네, 맞습니다. 창원에 있는 회사고. 네, 맞습니다. 삼성이 우리 이제 방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화에다 이제 매각을 했는데 만약에 삼성이 지금까지 방위 산업을 했다면 방산 기업을 유지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처럼 성장을 돼가지고 방산 분야가 굉장히 커졌어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항상 있었어요. 삼성그룹에서는 즉 반도체 그다음에 무선 사업 뭐 요쪽이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방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개발비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큰 돈을 들여서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결정을 좀 잘 하기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공을 하긴 어렵다고 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지배 구조가 확실한 오너 경영 체제다 보니까 도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잘 되면 다행이지만 못 되면 좀 어려운 리스크가 있는 것도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서 이런 것들은 삼성으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과감한 결정을 할 때. 예. 예를 들면 지금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출 전용이에요. 원래는 한 K9든 첨부든 정부로부터 개발비를 받아가지고 정부 돈으로 R&D를 했는데 이 AS21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투자를 해서 R&D를 하고 시제차도 만들고 수출까지 성공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 화제가 됐고 거의 우리나라 방위 상업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리스크를 일단 떠안고 시작한 거네요.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삼성으로 남아 있었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삼성으로 남아 있었으면 좀 저는 상상을 하는 게 제가 요새 주목하고 있는 것들 반도체 중에서는 엣지 AI 혹은 FPGA 이런 이제 특수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 갤럭시에서 지금 엣지 AI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갤럭시 폰을 쓰시면 알겠지만 요새 AI 기능 같은 거를 서버로 통신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한 채로 뭐 음성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변화를 할 때 서버에다 기록이 안 남고 이제 폰에다만 기록이 남아서 이제 이런 정보가 새나가지 않고 내 개인화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 휴대폰에서는 그냥 단순히 개인 보안 문제 뭐 프라이버시 문제지만 요것들이 이제 방산이랑 연결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전파를 노출하지 않고 AI를 작동할 수 있게 된다니까. 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AI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특히 엣지 AI 중심으로의 기술이 아마 시너지를 발휘해서 인공지능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할 수도 있었을까 하는 상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그 엣지 AI 시대에 삼성이 만약에 그런 무기체계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죠. 특히 이제 러우 전쟁에서 봤습니다만 통신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깨닫고 있고 아까 그 조선업 미국의 군함 이야기 잠깐 좀 했었는데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제2기 시대가 되면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러브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과연 미국에서 통할 것인가? 물론 이제 MRO 그다음에 군함 신조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방법은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으로는 저는 이제 예측이 다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 전투함들을 공급해가지고 건조할 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서 보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먼저 미국 군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그룹에서 그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구축함을 이탈리아 원래 구담 설계를 한 거를 미국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미국 해군에 지금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국가의 성급이라 해서 성급 그 기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문짝의 크기라든가 뭐 철판 두께다 이런 규격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미국 군함 고유의 규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탈리아 군함을 이탈리아 회사가 들여가지고 그걸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미국 군함을 우리 조선소가 건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다 미국에서 건조를 하고 우리나라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미국 인력으로 건조를 하는 거를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것이 한국 노동자가 하고 달러를 줘가지고 이렇게 수출하고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관세도 이렇게 올리는데 군함을 외주 줘가지고 한국 군인보고 맞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미국 군함을 건조할 때 필요한 CMMC라든가 이런 보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요게 리스크가 있다. 다만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안 좋은 점이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군함은 10,000톤짜리 5,000톤짜리 굉장히 크고 비싼 군함입니다. 이건 한 뭐 몇 조 원짜리도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과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 함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또 드론이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소설로 나온 그 유령 함대라는 소설에서 미국이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드론 보트를 대량으로 만들고 옛날 배들을 막 섞어가지고 중국의 그 수상함 전단과 교전을 하는 내용인데 이런 비슷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드론 그 인공지능을 가진 그 원격 조종 보트 같은 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섬 사이를 숨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 수적 우위인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미장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 중 하나죠. 팔란티어
네. 협업을 해서 테네브레스라는 무인 함정 같은 걸 만든 게 있고, 요거는 배는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그 배를 움직이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은 팔란티어가 만들고, 그 배에서 무기라든가 무장은 이제 팔란티어의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안드릴에서 제작한 무인 공격 드론 같은 걸로 공격을 합니다. 요런 것들이 지금 아직 실험 프로젝트 같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요런 중소형 배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서 우리나라 뭐 하나오션 같은 게 필리 조선소 인수를 했는데, 요런 중소형 조선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대형함보다 훨씬 더 제작의 난이도가 낮고 그 다음에 생산 리드 타임도 빠르니까 우리 조선업의 그 장점, 납기가 빠르고 이제 조립을 빨리 해주고 하는 요런 거를 극대화하면 이제 미국의 그 해군력과 한국 조선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대형 선박, 대형 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신규 수주한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의미는 있겠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단 주가는 뭐 몇 대 이제 수주한 것처럼 올라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최근에 조금 냉정하게 따져보는 기사들은 나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수익이 될 것이냐, 돈이 남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함정 수출한 사례들이 없지 않아요. 네. 하나오션이 영국에,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인수되기 전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영국에 그 보급함을 만드는 계약을 따가지고 타이드급 함이라고 이제 건조를 했는데, 보급. 영국 해군에서 이제 그 대우조선소로 넘어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계하고 설계 변경하고 도면 막 과거라 해가지고 일정이 늦어져서 지체 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요런 사건이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도 요런 거를 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부품 하나 바꿔라라고 했을 때 시간이 가고 있고, 그 시간만큼이 또 이제 도크 채워진 다른 또 수주랑도 이어지는 거여서 그게 또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깎아먹을 수 있고, 그보다는 차라리 뭔가 차세대 무인정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쪽으로 우리가 더 제안을 해서 그러면 차세대 전투함 쪽으로 좀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요게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그 스타트업 업체라든가 이제 미국의 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눈독을요? 그 협업을 하고 싶다 이거죠. 아, 거기는 이제 어떤 첨단 기술, AI 기술은 있고, 우리는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걸 같이 결합해보자. 앞에서 이탈리아 기업이라든지 다른 나라랑 계속해서 MOU 맺고 같이 합작해서 나가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프트 파워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져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이고, 아무래도 이제 AI 기술력 관련해서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특성이 그 특성화된 AI보다는 LLM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에이전트, 그 AI 에이전트 지금 다들 쓰시고 있는 뭐 챗 GPT 이런 것들을 뭐 그 문서를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LLM이 전체적으로 더 잘하더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를 사용한 기술적 우위는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에비에이션 김민석 특파원님의 K방산에 투자하라, 이 책 내용 위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에 그 현무 사랑에 푹 빠지셨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핵은 없지만 현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 좀 너무 과대 포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김민석 기자님이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해외에서는 사실 현무5 같은 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무5는 세계에서,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큰 탄도 중량을 가진 세계 최고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입니다. 요 말인즉슨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파괴력이라든가 광통력이 세계 최고인데, 해외에서는 야, 그럴 거면 핵을 만들지. 왜냐면 현무5의 그 8톤 탄두 같은 경우에는 지하 관통력이 약간 40m 이상, 그러니까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요건 이제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요 40m 이상의 관통력을 핵미사일로 갖추려면 탄두 무게가 한 500kg에서 1톤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네네네. 물리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맞는 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핵무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탄두 중량도 줄이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국이 유명 겨자먹기로 하는 건 사실이죠. 다만 핵무기라는 게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없다는 거는 다들 그렇죠. 아시는 거고, 특히 얼마 전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돼서 이게 누구 탓이냐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미국이 말해준 이유가 진짜인지도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사실을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이 EU 때문에 민간국가로 지정돼서 이것도 사실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미국이 왜 우리를 민간국가로 지정했는지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핵무기를 가지고라는 시도를 트럼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국한테 허락할 줄 가능성은 아직도 0%다. 0%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한국만 해줄 수는 없고. 일본도 같이 해줘야 되고 대만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 현무5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로 개발을 해낸 건데. 맞습니다. 이게 그 벙커버스터 능력이 예. 뛰어나다라는 거고. 아까 몇 미터요? 몇 미터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군사 기밀이고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 이제 그 지표면에 40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속 40m까지는 네.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도 두려워하는 무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김정은이 원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40m라는 추정값을 제시했는데 그럼 김정은은 60m, 80m 밑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무5의 정확도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세계 최고급 수준이고 이 말인즉슨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북한 김정은이 120m 지하에 있다고 하면 현무5를 세 발 동시에 다 시차적으로 세 발 쏘면 40m 다다당. 쏘고 다음에 40m 쏘서 들어가고 다음에 40m 쏘서 120m 가고 요런 순차 발사를 위한 관통력 극대화 작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굴을 파도 우리 현무5의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혹시 그 현무5의 공격을 피해서 살아남는다 해도 이제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풍구라든가 아니면 그 통로들이 다 무너졌을 거니까. 그래서 생매장을 당할 위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현무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성능 향상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8톤 탄두를 현무5를 지금 실전 배치되고 있지만 네. 현무5보다 더 강한 현무6나 이런 것들도 아마 지속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그러면은 현무6, 7 이렇게 가면은 탄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벙커버스터 능력도 훨씬 더 배가 될 거고요. 뭐 이런다 해서 핵무기랑 동등한 성능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예.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이제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는 무기 중이라는 건 확실하고 이거는 분단 국가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10만 양병설 있었던 것처럼 1만 양탄 전략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발음이 어려운데 1만 양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 국방과학 연구소장님이 한번 제안하신 건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무5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공격 미사일과 방어 미사일을 1만 발 갖추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천궁 같은 것도랑 이제 현무 합해서 1만 발 가지면 공격과 방어를 미사일 1만 발로 하면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거의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몇 발 정도 갖고 있다는 게 통계가 있나요? 기밀입니다. 하지만 세 자릿수는 넘고 이제 몇천 발. 몇천 발. 예. 그럼 10,000발 이상은 우리가 갖춰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다.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돈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생산 캐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몇 조 원, 그러니까 약 10에서 20조 원 이상이 드는데 그 돈으로 핵 개발을 하자는 이것도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핵무기 개발이나 이 핵 개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나 뭐 그렇다 해서 핵무기 개발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마냥 반박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그 발사무기 같은 경우에는 AS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를 이제 무한정 보관할 수는 또 없다 하더라고요.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좀 있어가지고. 오버월 기간이라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수리나 작동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진공 포장이라든가 케이스 같은 걸 개발하는데 그나마 탄도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좀 긴 편이고 앞서 말한 이제 천무 같은 경우 타우러스 이런 것들은 제트 엔진이 들어가고 비행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관리가 좀 더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탄알 같은 것도 유효기간 다 되면 맞습니다. 막 사격장 가고 막 시키지 않습니까? 막 쏘라고. 교탄 소모하고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그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사격 훈련 받고 오고 막 힘들어 죽겠고. 근데 그게 훨씬 더 비싼 미사일이라면 그렇죠. 발사무기 체계라면 훨씬 더 또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천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그 다연장 로켓 천무 같은 경우에 중동 지역에서도 그걸 또 필요로 할 수 있겠고, 근데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이걸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그 K2 흑표전차 수출하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예. 독일 레오파르트 2가 승리한 과거가 있는데 요때도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이제 노르웨이 군한테 탱크를 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탱크 사업을 했는데 노르웨이군 총사령관은 이제 전쟁은 미래전으로 바꾸기 때문에 탱크보다 미사일이 더 필요하다. 다연장 정밀로도 미사일을 먼저 사달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들었어요. 대신에 노르웨이 정부는 이제 탱크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미사일 그냥 판매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르웨이는 미국제 신형 미사일 프리즘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네. 하이급으로 프리즘 지대지 미사일을 쓰기로 했고 이제 로우급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제 미사일이 너무 비싸니까 이 로우급에서 천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특히 천무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의 CTM-290 미사일과 그 다음에 사거리 80km의 CTM-80 미사일이 있는데 이번에 노르웨이나 폴란드 이런 러시아랑 가까운 국가들을 겨냥한 그 맞춤형 무기체계로 CTM-MR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왔습니다. CTM-MR은 천무 로켓포에 8발이 들어가고 있는 신형 미사일인데 네. 다른 천무에 들어간 다른 미사일들은 다 GPS를 써요. GPS라는 거는 이제 위성안법으로 네. 위치를 보고 지대지 그러니까 적 지휘소라든가 후방에 있는 탱크 이런 걸 공격하는 건데 CTM-MR은 적외선 시커가 달려 있습니다. 적외선 시커라는 거는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예. 열이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해가지고 가는 건데 요걸로 움직이는 배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지금 북해를 끼고 있고 해서 그 러시아랑 위협이 갈 때 러시아 해군을 어떻게 막는가가 중요한데 그걸 막을 때 아주 안성맞춤인 무기가 이 CTM-MR과 천무의 조합이라서 천무가 원래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수요 그만 있었을 때는 이제 미국제 프리미엄에 비해서 그 사거리가 짧고 정확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그냥 저가형으로만 있었다가 이제 미국제도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함성 공격 능력도 같이 갖추고 있으니까 단순히 하이로 그러니까 저가형 고가형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대해서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TM-MR요? 예. 요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듭니다. 천무랑 네. 같이. 근데 이거를 같이 섞어서 썼을 때 훨씬 더 그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네. 땅에 있는 표적도 공격할 수 있고 배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무 같은 경우 이제 다연장 로켓인데 그러면 CTM-MR을 어떻게 붙이는 형태예요? 다연장 로켓이 포드를 떼가지고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서 지금 천무 다연장 로켓은 130mm, 230mm, 그 다음에 600mm 이렇게 탑재할 수 있고 지금 CTM-MR이라는 건 400mm인데 요것들 다 천무 로켓포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호환성이 되게 만들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천무 발사대 포 안에다가 네. 어떤 걸 넣느냐 따라서 이제 기능과 임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 그러면 아직 뭐 입찰이라든 이게 좀 남아 있겠네요. 기회가.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폴란드가 이미 천무 로켓포를 샀는데 예. 미사일도 추가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장착해서 이제 추가 수요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급 경쟁 무기보다도 화력도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천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다연장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MLRS M270이 네. 요게야 동급 화력을 목표로 해서 230급 로켓 최대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예. 요게 하이마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다연장 로켓보다 화력이 2배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2배가 많다는 대신에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천무보다 크기가 작아가지고 뭐 조그마한 수송기에도 들어가고 공수가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 우리는 화력이 더 좋은 거고 단순히 화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유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천무의 수출 가능성이나 이런 경쟁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많이 받았던 거 맞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천무가 좀 더 크고 화력도 좋고. 근데 노르웨이가 그거보다 조금 더 하이급으로 도입한 건 미국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미사일이고 이것도 그 등급에 따라서 또 필요가 또 다 달라지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너무 또 희망찬 이야기만 듣고 마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약간 또 이제 투자자분들도 보시니까 우리 K방산 수출 요는 이제 책 제목이 K방산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건데 물려도 책임은 못 지는 것 아닙니까?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네.
방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엠바고가 그 어떤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수입 국가들이 수출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소식이나 그런 수주 소식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출이 지금 방산주 성공의 방산주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지만 내수 사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수출용 무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군이 어떤 걸 사용할 때 따라서 사실 수출 아이템도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 사업이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 해서 신무기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투자 중심을 합니다. 그 대부분 다 정부의 R&D 예산을 받아가지고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네. 이 체계 업체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올바르게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얘들이 수출을 통해서 만든 이익금이나 사내 유보금 같은 걸로 어떻게 R&D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M&A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에 투자한 결과물 내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기업이 얼마나 방위 사업에 진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방위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방산 비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논란이 있으나 현재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있는 무기들이 이 수출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비리가 들어간 것들은 예. 뭐 아니면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그래서 현재 방산 비리는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으나 이제 외부 효과나 외부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에서 해서 뉴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서 단기적 호재 뭐 잘 될 것 같아 올해 뭔가 계약이 된다더라 이런 소문에 이끌려서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대신에 기업 재책을 보시는 건 아니면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아 이 기업은 어느 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높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펀더멘탈에 좀 중심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실패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리스크 요인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확실히 한 10여 년 전에 비하면 K방산 우리 방산 기업들의 체질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맞습니다. 그건 수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기술력으로 또 입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K방산에 투자하라 저자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